자, 여러분들 이거 그할 편인데 살인범과의 두뇌 게임 접촉의 증거. 지난해 9월 23일 오전 4시 신문배달부 오씨 가명 자신이 담당하는 아파트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복도 한쪽에서 무엇인가로 내리치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낯설고 묘한 느낌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오씨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열려있는 현관문을 봤다. 현관문 안쪽엔 불이 꺼진 채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져 있었다. 불길한 느낌의 자리를 벗어난 오씨는 며칠 후 경찰에 전화를 받았다. 그 열린 문 너머 살해된 여인이 발견됐다는 것. 게다가 사망한 여자 곁에는 3살과 2살의 어린 딸들이 방치돼 있었다. 이후 동네에는 누군가 어린 딸들 앞에서 여인을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후 도주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한 동네 주민은 택배기사가 들어와서 죽이고 갔다. 우체부가 그랬다. 애기들을 방에 가둬놓고 묶어놓고 아주 많은 강간하고 죽였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밝혔다. 사망한 여인은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성실하기로 소문난 안선희씨.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안선희씨는 부부는 어린 3딸과 저녁을 먹고 남편은 큰딸과 시댁으로 갈 채비를 했다. 선희씨는 다음날도 미용실에서 일해야 했기에 명절에도 시댁으로 가지 못하고 어린 2딸과 함께 집에 남았다. 자, 범죄 추리학자 이해준 딱 보면 정답이 나오죠. 살인마는 무조건 안선희씨를 아는 분이에요. 남편이 나가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종란. 왜냐? 남편이 나간 걸 알아서 전형이 일어났지. 나가는 걸 안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정금숙, 안선희의 어머니. 추석 때 먹던 송편을 떡 싸고 복숭아 싸고 버스를 타고 가니까 가게 문이 닫혔어요. 오늘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안 나왔을까? 문이 이만큼 열렸던 거예요. 딱 이만큼 열렸어요. 실제 현장 사진. 정금숙 어머니. 나는 처음에는 자기가 속이 상해서 약 먹고 죽을 줄 알았어요. 하의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 부위, 목 부위 부분에는 멍이 든 자국이 있었어요. 위에서 절구로 마늘로 꽁꽁 찍는 그런 소리하고 차원이 다른, 도대체 이 밤에 뭐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사인은 복부 손상, 췌장 및 위관 인대 파열, 혈 복강. 이거는 남자가 배를 존나 때린 거야. 시발 새끼가 배를 존나 때린 거예요. 췌장, 위관, 이거는 배 쪽에 있어요. 배를 존나 때린 거야. 칼로 죽인 게 아니라. 정락은 여러 군데의 늑골, 골절, 흉골 골절과 죄송합니다. 흉부 상부의 손상들이 경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족부 발에 의해서 이러한 손상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나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오승환, 고양경찰서. 근데 고양경찰서가 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맞죠? 남편은 큰아이를 데리고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가요. 그 이후에 혹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나 확인을 했는데 들어온 건 없었어요. 아이에게 엄마 봤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현관 앞에서 있는 걸 봤다,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실제 사건 현장. 양호순 형사. 처음에 봤을 때 변사자는 거실에서 사망한 채 누워있고 팬티도 내려가 있고 집안도 흐트러져 있는 상태고, 이런 걸로 봐서는 누군가 강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성폭행하고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로국주야 잘 가라. 강도로 목적으로 들어갔다, 성폭행을 일으킨 걸로 예상했지만 사체에서는 성폭행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전종민 국가수. 양쪽 가슴에 묻은 타액을 오른쪽 왼쪽 다 각각을 채취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좌측하고 우측하고 서로 섞여져 나왔는데 둘 다 여자인데 다 다른 여자인 거예요. 오승환 팀장, 우리가 나중에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A DNA가 나온 거예요. 꼬마애가
담배꽁초에서도 꼬마 아이 DNA가 나왔어요. 오승환. 대개 보면 성범죄 현장에서는 속옷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락은 법의관. 성폭행 목적으로 여자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안면을 가역한다든가, 그렇죠. 칼로 위협을 한다든가, 그렇죠. 손목을 완전히 제압을 한다든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관찰이 안 됐고요. 관찰이 안 됐다. 정액 반응, 음성임. 강도 가든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강도가 뭔가를 뒤졌을 경우에는 많이 흐트려 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불이 잘 개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내려와 있었고, 도둑들은 서랍을 밑에부터 열어요. 이렇게 안 닫으려고, 시간 벌려고. 이것도 가방 엎어 놓은 건데 가방을 왜 이렇게 엎었을까? 지갑도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양호순 형사, 현장 자체가 약간 위장을 하기 위한 반쪽짜리 현장이지 않았나.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가는데, 말보로 골드, 이해준 담배 경력 1년 반, 말보로 골드, 왼쪽 말보로 레드. 딱 보면 알지. 오른쪽 말보로 레드, 왼쪽 말보로 골드.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근데 왜 두 개가 있었을까? 오승환, 고양현장서 강력팀. 현장에 나와 있는 증거물만 갖고 봤을 때는 여러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2인 1조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는 안 했어요. 오승환 팀장,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담배들을 엄청나게 수거해서 계속 이제 돌리려고,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의 DNA하고 일치하는 DNA를 찾으려고 계속 돌렸는데, 현장 사진이에요. 탄화흔, 범인이 맞는 곳으로 추정. 담배꽁초 사건 현장에서 발견. 공정식 교수, 담배꽁초에 있는 DNA 주인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소파에다가 입으로 탄화 흔적을 남겨서 범인이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수사관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두뇌를 쓴 거네요. 씨발 새끼. 예, 하지만 이해준한테는 안 되죠. 자, 결국은 버려진 담배꽁초와는 달리 실제 탄환된 담배꽁초, 이게 범인을 지목해 주는 거죠. 박지성 교수, 당연히 문을 닫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최대한 늦게 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더군다나 특히 이런 살인사건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시간에 문을 누가 술 먹고 늦게 들어갔나? 이러고 돌아서서 나왔죠. 범행 현장에 문을 열어놓고 범죄자가 떠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신문 배달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 열려있더라고요. 이 정도. 양호순 형사, 저희가 신고받는 시간이 오후 1시 좀 넘어서 이렇게 신고를 받았었는데, 시체 경직을 봐서는 12시간 이전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고 나서 3시간 뒤에 모든 게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돼요. 마비가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마비가 됩니다. 사후 경직이라 그러죠.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서 딱 3시간 뒤에 사후 경직이라는 걸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사후 경직이 일어나면 뭐 이거 인공호흡하거나 펜을 누르는 그런 거 살려는 거 안 통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수사 과정 중 눈에 띄게 의심스러운 점은 CCTV 장면을 확인합니다. CCTV 속 인물은 피해자의 남편. 3시 47분. 아까 1시에 신고했다 그랬죠. 3시 47분. 아내 사망 확인 직후 CCTV 화면. 보통 엘리베이터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죠. 그런데 주의를 굳이 끌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넉릇을 넣고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타면 또 행동이 갑자기 변하죠.
이게 뭐지? 이게 뭔 말이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당연히 넋을 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었는데? 맞잖아, 얘들아. 아니, 사람을 죽으면 넋 놓고 말하지 뭐 웃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얘들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범인이 안 나오니까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남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편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종란입니다. 정금수 안선은 씨 가면 어머니 저기 미용실에 가봐요. 그래 가보재요. 애들 데려다 주는 놀이방에 가보재. 혼자 선생님이라도 만나본다고. 남편 위치가 여기에 있고, 자 남편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사건 현장 어린이집 미용실 굉장히 가깝네요. 제가 또 지도를 잘 분석하는데 이 정도면 반경 무조건 1000m 안에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결정적인 장면 역시 CCTV에 녹화되어 있다. 바로 아래 장면에 아빠와 아이가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 인사하고 있네요. 봉투를 가져 있어요. 오승환 팀장, 엄마가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현관에 엄마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딸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다. 자기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지? 아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남편이 나갔을 때까지, 아이 데리고 나갈 때까지는 살아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살아있지, 그렇지. 설마. 블랙한다. 죽은 부인 소통 밑에서 발견된다. 김명덕. 미세 증거라는 건 추적 증거물인데 보통 굉장히 작은 증거물을 얘기합니다. 범인이나 용의자들이 자기들이 현장에 남겨놓은 줄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증거물 자체를 미세 증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발달했어요. 국가연구원.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거야. 대단한 분들이야, 얘들아. 김명덕. 일반적인 접촉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남을 수가 있고 특이하게 강제성을 굉장히 강하게 띄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섬유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 걸로 저희가 강제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요. 이번 사건에선 일상적인 생활이라면 그 정도의 양은 아니라는 거지요. 박지성 교수님.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현장을 위장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증거는 더 많이 남게 될 수 있거든요. 이번처럼 수사 방향을 남편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남편이 용의자라는 수사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미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승환 팀장. 계획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꽁초를 다른 데서 가져왔고 그냥 부부가 다툼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담배꽁초까지 갖고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전에 다 계획이 됐다고 봐야죠. 왜 이렇게 추정을 하느냐, 종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글 하나하나 잘 읽어야 돼요. 왜 계획성이냐 우발적이냐. 형량이 달라요. 형량이 다른 거예요. 우발적 나타났다. 부인이 나를 무시했어요. 때렸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 형량 좀 줄여줄게. 증거가 없으니까. 우발적으로 했구나. 줄여줄게. 이거야. 근데 계획된 살인은 형량이 더 높아요. 아시겠죠? 저 법잘알입니다. 자, 이 단서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남편은 조사 끝에 범행을 자백한다. 그럼 뭐 언제 죽인 거야? 어떻게 자기가 범행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그 애들을 놔두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라면.
미친 새끼네. 딸아이가 있는데 왜 죽였어? 그렇다면 사망했던 문 앞에 나와 있을 수 없던, 엄마에게 손을 흔들던 아이의 CCTV 속 장면은 어떻게 된 것일까? 백승희. 이번 실험은 만 4세, 만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반복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억 특성의 차이와 그 연령차를 보고자 디자인된 실험입니다. 볼펜, 소독제, 별 스티커, 상자, 3회 반복. 볼펜, 연필, 소독제, 물티슈, 별 모양 동그라미, 상자, 쇼핑백. 3일 후 뭘로 했어요? 색연필로. 손은 뭘로 닦았어요? 소독제. 마지막 4번째 놀이할 때도 소독제로 닦았어요? 네. 정리할 때 종이랑 다 어디에 담아 있는지 기억 안 나요? 박스에. 가끔주. 4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뀐 놀이 구도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그러한 상황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반복된 상황대에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막연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볼 수 있겠죠. 이호분 소아정신과 전문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아빠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믿게 되죠. 그리고 아빠의 행동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봤는데요? 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있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아이도. 그러니까 아빠가 봤다라고 그러면 아이도 자기도 본 걸로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이 CCTV 있는 거 알고 연기를 했네. 아이를 이용해서. 와, 이런 천하의 개새끼가 다 있나. 애를 팔아먹냐? 애를 팔아먹는 새끼들은 그냥 다 까방 가야 돼. 이거 천하의 쓰레기 아니야, 천하의 쓰레기. 박지성 교수, 연기가 하지 않아요. 물건을 흔드는 건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이 사건처럼 미세 증거가 결정적 단서가 돼 사건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고 만다. 와. 첫 번째는 요즘 범인들이 지문이나 DNA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홍성욱 교수님. 또 하나는 어떤 연결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 용의자의 유전자가 나왔지만 그 용의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증거로 미세 증거물이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김명덕 실장, 미세 증거물의 가장 큰 장점이 그겁니다. 지금은 혈흔이라던가 지문 같은 거는 사건 현장에서 많이 은폐를 시킵니다. 없애버립니다.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미세 증거는 모르기 때문에 멸시를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why? 왜? why? 왜? what? 남편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 오승환 경찰관. 나중에 우리가 남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굉장히 오랜 기간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하는 바람에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가 더 울 때였는데,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부인하고 많이 싸우고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했더니 금전적인 문제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부인이 신경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박진희, 안선희 지인. 선이가 젊을 때부터 미용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잖아요. 가게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노래방을 계약했어요. 거의 한 1년? 그러다가 또 1년 하다가 신랑이 힘들다 그러니까, 신랑이 자꾸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계속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두고 피자집을 또 한 거예요. 그런데 피자집은 많이 돈을 못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돈 좀 꿔달라 그래서 선이가 저한테, 그래? 내가 왜?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혼을 하는데 내가 왜 신랑한테 돈을 주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라도 얻어서 딸하고 살게끔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와, 진짜 착하네. 여자 진짜 보살이다, 얘들아. 아내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고서 남편이 결국 죽인 거야? 남자 망신은 네가 다 시킨다, 이 개새끼야. 뭐? 남자 망신은 네가 다 시킨다, 이 개새끼야.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미친 새끼. 정금수 제일 또 불쌍해요. 지금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장래를 이제 첫 돌 지났고 이제 3살 먹고 이제 5살 먹고 그 아이들이 어미 없이 한순간에 고아가 돼서 보호소로 그렇게 있다가 날만 추우면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솔직히. 와,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 와, 이거 개소름. 와, 얘들아, 이거 진짜 개소름이지 않냐, 얘들아? 또라이네, 이거. 그러니까 얘들아, CCTV는 음성이 지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엄마 없네? 엄마 어딨어? 그냥 손 흔들어, 임마. 개소름. 아이는 이러면서 엄마 없는데, 아빠? 그냥 손 흔들어. 참.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 특히 남겨진 아이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을 상처들이 정말 걱정됩니다. 위에를 왜 읽냐, 임마. 이거 줄게. 일반적으로 엄마가 손 흔들어라는 증거는 굉장히 사실 모호한 증언이 있거든요. 근데 얼굴의 증언인 채 라는 표현은 사실 일반적으로 아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이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 다시 말해서 현장을 떠나기 전에,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표현을 아이가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되나요? 와, 여러분들 진짜 뭐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의 뭐 지금도 뭐 오늘도 뭐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겠고, 매년마다 혼인신고율이 거의 제가 또 이제 분석가거든요. 제가 뭐 하루에 뭐 몇 명이 태어나냐, 한 명은 하루에 몇 명이 실종되냐, 하루에 몇 명이 뭐 죽냐, 하루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오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일을 하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행을 하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을 해. 그 정도야, 얘들아.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얘들아. 진정한 사랑. 맨날 허구한 날 뭐 페이스북으로 뭐 쪽지 보내면서 이쁘시네요, 만나실래요? 저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하면서 만나서 술 먹고 모텔 가가지고 거의 그런 경우가 거의 다 이혼율이 높아. 얘들아,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진짜 너네들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결혼하고 싶다면 저는 동거를 먼저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연애 때는 여자, 남자 실제 성격을 알 수가 없어. 왜냐, 나 지혜랑 처음 만났을 때 찌질하겠어. 안녕하세요? 제주세요? 이랬어. 실제 성격 동거해보고 알았어. 지혜가 나한테 그러더라. 와, 오빠는 왜 이렇게 상남자야? 오빠 몰랐어. 오빠랑 살다 보니까 오빠가 이렇게 상남자일 줄은 정말 몰랐어. 실제 성격을 알아야 돼, 얘들아. 동거를 해보면 알아.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들, 술을 뭐 잘 마시나 다 알 수 있어. 동거를 3개월간 해보고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